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입니다. 오늘도 상암동으로 달려와서 상암동 경제포차를 열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2주에 한 번 격주로 나오시는 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리서치센터장 나오셨고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드의 고란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실 때 뭐 비 많이 맞았습니까? 비 그쳤던데요? 그쳤죠, 이 동네는. 아, 다른 동네는 오고 있나요? 네, 지금 강남에는 엄청 오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서울이 있어요. 참 서울이 넓네요. 넓네요. 생각보다 진짜. 넓죠.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는 경제포차 방송 들으시면서요. 의견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 중요한 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 미니는 공짜입니다. 네, 경제포차 문 열기 바로 직전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홍콩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선언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송환법 관련해서 이 홍콩 소식 자주 연결을 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나중에 한 번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이슈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모든 이슈와 관심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거의 한 달째, 3주가 훌쩍 넘었죠. 네, 바로 이제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사모펀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저도 유튜브 들어가서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알고 가자. 욕하기 전에 일단 알고 가자. 이렇게. 안 그래도 청취자분도 이런 문자가 왔네요. 8976번님, 사모펀드와 우리가 은행에 드는 펀드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속속들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도 함께 주셨어요. 먼저 고란 기자님, 네. 오늘 미션 사모펀드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기자. 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사모펀드. 네. 사가 네. 그 개인 사적 할 때 그 사잖아요. 네네. 반대가 공모고요. 공은 공공으로 모인다고요. 네. 사모펀드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냥 4인간이 모여서 만든 펀드인데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규정이 일단 49인 이하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9인을 넘어서는 50인부터는 안 된 거고요. 네. 49인 이하로는 몇 명이 만들어도 펀드예요. 지금 뭐 이 펀드에 조국 가족밖에 없다 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가족끼리 펀드 만들 수 있죠. 49명, 그러니까 50명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은행에서 파는 펀드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는데 네. 요즘 한창 유행되고 있는 그 DLF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사모펀드라 가지고 공모펀드처럼 규정이 이렇게 딱 엄격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자 보호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잘 보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럼 그 펀드랑 조국 펀드랑 같은 거냐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큰 범위에서 보면 같습니다. 음. 그게 이제 사모펀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크게 분류하자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가 있고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네.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펀드랑 똑같은데 그냥 조그만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는 펀드인데 예를 들면 뭐 한국형 헤지펀드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뭐 5억씩 내고 들어가가지고 뭐 되게 유연하게 굴리는 네. 이런 펀드, 이런 이제 전문 투자형 펀드고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말씀드린 DLF도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해당합니다. 네. 조국 펀드는 경영 참여형 펀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F라고 하거든요. 경영 참여형. 어떤 특정 기업의 지분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지분의 그 기업의 가치를 높게 만든 다음에 다른 곳한테 팔고 나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MBK. 네. 그다음에 강성부 펀드 이런 게 다 그렇죠. 여기에 해당한다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봤더니 국내 사모펀드가 아까 두 개를 다 합친 걸로 기준으로는 네. 331조 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모펀드보다 시장이 더 커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공모펀드는 지금 수익률 내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 상황이잖아요. 네. 그에 반해서 사모펀드는 규모가 작고 되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규제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틈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커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모펀드 1위는 그 MBK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경영 참여형 투자를 주로 하는 펀드이고 구조 8,900억
1,500억 원 지난해 기준으로 그 설정의 규모가 이렇게 큽니다. 네. 주로 돈 좀 있는 분들이 하는 맞아요. 거죠. 이게 그렇죠.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근데 아까 약간 좀 조국 펀드가 약간 특이한 게요. 네. 보통 일반인들이 사모펀드 투자한다 그러면 경영 참여형 펀드에는 잘 안 해요. 여기는 대개의 경우 뭐랄까 약간 기관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일단 성격상? 기업을 사는 거니까. 네네네. 보통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문 투자형이라고 해서 이쪽 같은 경우에 대체로 1억 원 이상 맡기는 금액이 네. 뭐 3억 원, 5억 원 이게 뭐 회사마다 다른데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요 전문 투자형이 아니라 경영 참여형 펀드에 투자했다는 게 조금 약간 특이하고요. 특이하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구성원이 대체로 가족이다. 가족이다. 네. 네. 윤지호 센터장님이나 안승찬 기자 혹시 이 지점에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그냥 조심스럽네요, 주제. 예. 네, 사모펀드 하면은 우리 이렇게 인식들이 안 좋은 기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자산 규모만 보더라도 공모펀드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공모펀드보다 이 사모펀드가 거의 2배 가량 된다. 네네. 규모 자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 맞더라고요. 예,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저는 몰라요. 네. 근데 센터장님 조국 후보자가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자주 한 얘기가 이게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 투자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난 몰랐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블라인드 펀드가 원래 어떤 개념인가요? 조 후보자님이 약간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도 잘 모른다고 얘기를 예, 했죠, 사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을 GP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입한 돈 되는 사람을 갖다 LP라고 하는데 네. 보통 LP가 GP가 뭐 하는지를 처음에는 알 수 없죠. 펀드 가입할 때는. 네. 그래서 그걸 일단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일단 돈만 내고 그렇죠. 운용사가 알아서 하도록 그냥 맡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다 아시겠지만 블라인드로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위험하죠. 네.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미리 투자 대상을 정해놓지는 않지만은 뭐 가입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IRR, 보통 내부 수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고 대상 성적 기준은 뭐고 뭐 이런 거를 다 정해서 약관을 해놓고 네. 이게 동의해서 가입하는 형태를 하거든요. 근데 뭐 관련 준 사람이 불안전하게 안 알려줬을 수도 있고 네, 그건 네. 제가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아까 저 고란 기자님도 말했지만 또 거기다가 이거 코링크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 자본시장법상으로 투자자에게 설명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막연하니까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돈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러면 당연히 네. 수익률이 좋은 사람한테 돈을 맡겠죠. 그렇겠죠. 그것도 트랙 레코드라고 하고요. 네. 아니면 굉장히 명성이 있어야겠죠. 아까 제가 고란 기자님 강성부 펀드 말해서 제가 네, 네. 다 적절한 비유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성부 펀드는 대표적 블라인드 펀드인데요. 네. 이분이 옛날에 요진 건설인가 뭐 그거에 M&A 하여튼 뭐 그 지배구조 전략을 해가지고 수익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성 펀드에 돈 넣는 사람들은 얘가 그런 소위 지배구조 개선에 쓰는 그 어떤 기술이 아주 뛰어나구나. 네. 명성이가 수익률이 좋구나. 그래서 돈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블라인드 펀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강성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하다가 나와가지고 네. 어떤 그냥 회사에 네. 그 매니저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수익을 뭐 2배, 3배 올려주니까 이분이 그 회사에서 독립해 나와서 자기 회사를 만들면서 내가 그냥 투자할게 하니까 갑자기 거기에 투자해서 좀 재미를 봤던 분들이 네. 그냥 뭐 몇 억씩 이렇게 맡긴 경우였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잘하는 걸 아니까. 근데 그렇죠. 이 사모펀드 운용사는 잘하는 걸 안다라고 그게 하기에는 저는 이제 뭐 여기서 오늘 와서 굉장히 처음에 무슨 말하지 걱정했다가 이거였죠. 그냥 아까 LP라는 네. 소리. 그리고 그거는 뭐 그쪽에 돈을 대서 GP들이 명성과 트랙 레코드가 없다면 근데 친척이라고 했으니까 인척에 대한 사적인 신뢰가 굉장히 강하셨거나 근데 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 했던 그럴 수 믿을 만하다. 있겠군요. 네. 조카에 대한 했거나. 믿음이 엄청 강하셨다는 건데 네.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1년에 한두 번 보신다고 잘 하더라고요. 모르는 그렇죠. 네. 그 오촌 조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분이 지금 어떻게 약간 해외로 가셨다는 분이 네. 불안전 판매를 했거나 제가 설명 안 해줬거나 아니 불법 사모펀드일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불법이 가능성. 있다면 네네. 가능성이죠. 그래서 하여튼 분명한 거는 조부조자님이 말한 대로 그냥 블라인드 펀드라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일단 투자하는 사람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할지는 아직 처음부터 알려주는 건 아니고 일단 돈을 굴리다가 뭐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중간중간에 보고는 합니까? 어떻게 그게 되는 거죠? 자본권에서 여러 가지 다 다를 네. 텐데 네, 네. 최소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였다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한 6개월에 1회 정도 투자자에 공지해야 될 거예요. 처음에 아마- 어디 투자할 건 모르지만 일단 아, 투자하고 그렇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그래서 네. 아주 사회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게 결국은 여기에 보면 제가 보니까 출자 약정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네네. 캐피탈 콜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 돼서 더 돈이 필요해서 돈을 가져라고 하면 그때부터 블라인드 펀드가 아닌 거죠. 그러네요. 알게 되면. 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약관과 상식선에서는 네. 이게 블라인드 펀드는 아무것도 끝까지 알 수 없는 거는 오해하셨을 확률이 높다.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투자 할 때는 대상을 그렇죠. 명확히 밝히지 처음만 않은 모르는 거지만 네. 그거마저도 이미 내가 어떤 식으로 뭐 투자 대상을 선정 기준이 뭐야? 강성부는 나는 지배구조법에서 갈 거야. 네.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돈을 맡기겠죠. 예. 네, 그 3805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사모펀드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직에 들어가고 곧 만들었다는데 그게 권력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뭐 의혹을 일각에서 이거는 제기를 알 하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알 수는 그러니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네. 저 생각은 제가 이제 저는 여의도에서 왔으니까 네. 그냥 이 사모펀드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저는 그냥. 아니, 이 그러니까 자체가. 예, 법적으로 구조가. 뭔가 예. 뭐 위법한 사항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 통상적인 운영 방식이나 통상적인 투자 방식과는 다르니까 좀 의아하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조국 펀드가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서 몰랐다 네. 사모 펀드라서 했는데 그 왜 조적조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뭐 네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론스타를 비판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비판 성명도 같이 내고 하면서 교수님들하고 사모 펀드에 대해서 잘 안다. 론스타가 그 경영적인 경영 참여형 사모 펀드거든요. 네네. 사모 펀드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잘 모른다고 하셔서 하니까 뭐냐. 네. 아니 근데 이게 시장 저는 이 기자. 네. 3850님 말씀하신 게 약간의 일리는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공직에 얻은 정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죠. 네. 그건 모르는 일인데 다만 이제 공직자윤리법에서 직접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네. 혹시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만에 가능성이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블라인드를 세워라. 네. 이게 벽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사모펀드는 그런 의미에서 조국 펀드도 주식 팔고서 펀드 가입했다 펀드에 이거잖아요. 가입했다는 건데 지금은 이게 가족만 들어가 있는 펀드니까 네. 사실상 일반적인 공모 펀드와 다르고 네. 일반적인 사모 펀드와도 조금 다르고 네. 조금 약간 특수한 경우라서 이거는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저는 약간의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근데 물론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모펀드를 보면은 그 선의를 가지고 그냥 보면은 또 한없이 이해가 되고 또 약간 삐딱하게 보면 한없이 이해가 네, 안 되고 맞아요. 이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들 보고 싶은 방향으로 보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8811번님 민원 제기가 왔어요. 이승원 씨 오늘 방송은 이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버드를 나와야 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 세 분께서 알기 쉽게 끈질기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승찬 기자. 네. 쉽게. 일단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사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투자 받은 업체 사장, 그러니까 우리 그 조국 후보자의 관련과는 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건너 있는 사람인데. 네. 펀드에 돈을 댄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사람이 지금 주장은 모른다는 참 건데. 어려운 질문. 네. 하여튼 이 투자 받은 회사가 지금 웰스 CNT라는 회사잖아요. 네네. 이제 가로등 전멸기 만드는 회사인데 네. 하여튼 이 회사의 최모 대표가 이제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되면서 소환되면서 힘들고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네, 최모 그러면서 씨가. 네. 이제 검찰 조사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이 사람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망명가 가족이 이렇게 작은 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는 네. 생각조차 못했다. 망명이 아니라 명망가. 명망가. 어디 죄송합니다. 명명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블라인드 펀드 투자 받은 게 막 후회된다 이런 입장문도 냈던데 네. 하여튼 이 회사 주장은 정말 몰랐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해당 사모펀드한테 주주 명부를 요청했는데 그 펀드 측으로부터 자본시장법상 관련 사항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회신 공문도 받았다. 그래서 회신 공문도 공개하긴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일단 그렇긴 한데 이제 야당의 의혹은 그래도 이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납입금 대부분을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거니까 네. 그야말로 뭐 몰빵이 된 거고 네. 또 하필 이 회사가 이제 관급공사 받는 회사니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제 영업한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 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글쎄요. 네. 하여튼 뭐 이 최 대표는 조 후보자의 조자도 이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영업을 하면서 이 사람 누군지 몰랐으니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밝힐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가능한 얘기 이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주 명부 실제로 안 줍니까? 이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그렇겠죠. 회신 공문. 굉장히 이건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다들 의아해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트랙 레코드도 없고 명성도 없는 사람들한테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 것도 좀 의아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조국 후보자께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아까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연동이 된 거라면 정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그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보통 시장에서 고민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보통 GP 아까 운용하는 곳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혹시나 돈을 넣는 분들이 뭔가 생각을 하고서 결정해서 넣은 거라면 보통 우리가 껍데기 펀드를 OEM 펀드라고 하거든요. 아 OEM 펀드라고 막 할까? 네. 그런 용어는 어려운 펀드 OEM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경우라면 정말 이거는 커지는 사태가 오는 거고 또 하나 또 이거는 사실 약간 이런 사모펀드들이 많이 활용되는 게 돈 네. 많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그런 증여세 탈세 목적으로 많이 활용돼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전문 사모펀드 말고 이런 것들은 주로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법에 위반되고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말 투자를 그대로, 하거나 네. 알 수 없고 이거는 검찰이 밝힐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고 네. 오히려 이런 의혹이 드는 가장 출발점은 그냥 트랙 레코드도 없는 이런 곳에 왜 굳이 이렇게 돈들이 갔을까? 네. 아마 그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봤자 네. 뭐 효용성은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냥 기계적인 설명, 기술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면 센터장님 그 사모펀드에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이제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약정은 한 70억 원 정도 했다. 근데 재산이 50억 원대인 사람이 70억 원 했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바운드리를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약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네. 조 후배님이 잘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거 제가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 비유를 하셨잖아요.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는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오는 건데 아까 말했던 그런 약관 캐피탈콜 약정인 거는 GP 아까 운영화가 요청하면 우리가 돈을 추가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건 돈 안 넣으면은 그거 돈을 어느 정도 금액을 손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약정을 일단 이렇게 출자 해놨으면 약정을 내가 이제 좋은 투자 수단이 생겼는데 내가 지금은 10억밖에 안 넣었지만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LP들한테 돈을 더 넣으세요. GP가 하면 돈을 넣어야 되는 거죠. 아니 GP가 돈을 더 LP가 돈을 더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계약서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아마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대개의 네.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 약정을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돈을 넣으세요 했는데 안 넣어놓으면 네. 이 펀드들이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자기가 있죠. 계획을 세웠는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페널티를 넣거나 아니면 자기가 넣을 수 있는 돈 한도를 설정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수수료를 페널티 안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사인간의 계약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안 대개의 가는 경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네. 어쨌든 약정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조건에 따라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보시기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법을 위반한 내용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뭐든 밝혀진 것도 없고요. 아직은 검찰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상황에서는 네. 제도의 허점을 활용한 느낌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꼭 불법적 행위를 의미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여기서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계속 센터장님을 제가 괴롭히게 되는데요. 물가 얘기를 해보죠. 네.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까? 네. 이번에 소비자 물가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0.03% 마이너스 나오니까 통계 작성이 처음이다 막 신문사 헤드라인에 나온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게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내려오면서 화폐의 구매력이 올라가는 과정이고 네. 우리가 이제 많이 혼돈하시는 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냥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어린나라도 이제 디플레이션적인 이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 반복돼야 되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지만 네. 그러니까 지표는 그렇게 나온 거죠. 예.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서로의 어떤 부작용이랄까요? 네. 아마존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와 가지고 생산 비용이 하락하니까 물가가
뭐 내려간다. 그럼 좋은 거죠. 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케인즈적 정책을 쓰면서 어떤 디플레이션 공포는 상당히 사라졌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 하락과 같이 나타 부동산 주식 가격과 같이 내려오는 네. 디플레이션은 무섭죠. 네. 일본이 좀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뭐 디플레이션 공포를 얘기하려면 부동산이 폭락이 나오거나 네, 네. 뭐 이래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네. 단순하게 뭐 한두 달, 2, 3개월 정도 이럴 것 같은데 마이너스 나온다 그래서 이거 디플레이션 공포를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아직은 좀 이르다. 네. 안승찬 기자 지금 한국은행 출입하시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건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좀 예고가 됐던 사안이에요. 이미? 예, 네. 지난주에 그 기준금리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이주열 총재가 기자간담회 열 때 그러니까 두세 달 정도는 마이너스 물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가 문제인데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저효과 영향이 여전히 크다. 그러니까 작년에 태풍 나고 이제 폭염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농산물이 가격이 이제 많이 뛰었다가 올해 막 떨어져서 그런 거지. 네. 그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사실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 초쯤에는 한 1%대 초반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이게 심각한 디플레이션 우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입장인데 네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앙은행을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이러잖아요. 어려운 네네. 말로. 그러니까 네. 물가 상승하고 싸우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되는 게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물가가 막 뛰면 이제 종이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네. 자기들이 찍어낸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뭐 좋아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가가 뛰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반대로 물가가 좀 낮으면 조금 안심이 되는 측면은 있어요. 한국은행 입장. 물론 그렇죠. 이것도 좋은 건 전혀 아닙니다만. 네, 그러고 보니까 한국은행 앞에 물가 안정 써 있지 않나요? 그렇죠. 물가 낮아도 사실은 좀 높여야 되고 높여도 낮아야 되지만 네. 물가가 낮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라 네. 이렇게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그렇죠. 혹시나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뛰면 이거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네네.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네네. 근데 물가가 이렇게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기술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조금 마음 편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오히려 이게 물가가 낮으면 금리를 좀 더 공격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기준금리 많이 내린 거 아닙니까? 더 내릴 거라고 합니까? 더 내릴 수도 있다. 아, 그렇습니까? 1% 밑으로 내려갑니까? 고란 기자, 그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네.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우리 또 이런 질문 빠지지 않잖아요. 이런 부동- 질문하면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을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본식 디플레이션 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일본의 뭐 저기 아파트 값이 뭐 10억 하던 게 1억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하는데요. 저는 약간 일본식의 가격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우리는 그만큼 안 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안 올랐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로. 그리고 부동산은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 그 집 주택이라고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의 기본적인 철학은 집은 특수한 재화이기 때문에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그 뭐 용어로 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매수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한 채가 있는 게 중립이고 무주택이 숏이고 네. 두 채 이상이 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살아야 될 집은 중립적인 포지션 이건 투자 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사는 때문에 집은 하나 내가 있어야 살아 되고. 네. 리브하는 집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이 뭐 그 하락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것보다는 일단 무주택자라면 최근에 그 청약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주택 시장이 부동산이라고 크게 넓혀볼 수도 있겠지만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주거지라고 하는 거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의 집값은 아마 더 오를 거고요. 네.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의 집값은 반짝 올랐다가도 경기를 타고 다시 내려갈 거라고 내려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500조가 넘어가요 내년에는. 고란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513조 원으로 편성하기로 네네. 했죠.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역대 최대치입니다. 역대 최대. 항상 역대라는 단어가 맞아요. 붙긴 해요. 그래서 네. 보통 이 슈퍼 예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올해는 초슈퍼 예산 이렇게 아, 붙였더라고요. 그렇게 제목을 네. 붙였군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지출 증가율이 이제 9.5%였는데요. 음. 이번에도 9.3%이기 때문에 9%대 2년째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이 늘렸냐에 네.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확장적 예산 기조를 유지한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이유가 당장 나오는 게 뭐냐? 미중 무역 갈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갑자기 또 일본이 또 네. 여기서 수출 규제 등 이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러면서 슈퍼 예산을 이제 책정을 했고요. 네. 확장 정책을 어디다 하냐? 혁신 성장 가속화하자. 여기에는 그 일본, 탈일본, 극일본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국가 재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크게 늘어도 되나? 우리 왠지 뭐 빚지는 건 아니야 어디서? 뭐 약간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 예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예산이 늘어난 걸 보면은 그 소위 말한 돈 많이 쓰는 것,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181조 6천억 원, 뭐 20조 원 이상 역시 늘었어요. 압도적이군요. 그리고 뭐 네. 쓸 때 쓴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국가라고 하는 게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재정적으로든 네.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무조건 늘어난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건 아니고요. 근데 뭐 다만 지금 그 속도를 갖다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내년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에 육박하거든요. 2023년에는 46.4%까지 갑니다. 네. 여기다가 보통 부채 비율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넣지 않았던 공기업 부채 비율까지 포함하면 채무 비율 거의 60%거든요. 네네. 그 IMF가 1일에 발표한 재정 감시 보고서라는 걸 보니까 2020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재정 수입의 비율이 24.6%예요. 네네. 평균이 이제 36%인데 우리가 낮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많이 쓰면 그만큼 많이 벌어야 되는데 네. 많이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수입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돈은 늘어나는데 네. 그 들어올 수입은 적다. 이래서 이제 문제거든요. 네.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지금 정부 입장은 지금 당장 쓰는 돈을 늘리더라도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서 나중에 늘릴 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순히 부채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니라 미래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쓸 곳에 제대로 쓰느냐 이걸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정책을 또 확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조심하자 이게 완전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사실 보면은 다른 나라들도 많이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경제가 사실 어려우면 세수가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세수가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이게 세수가 네. 수입이 줄어들면 사실은 뭐 쓰는 것도 씀씀이도 줄여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나라 경제에서 국가도 예를 들면 국가 예산도 줄이면 맞아요. 도대체 누가 돈을 쓰겠느냐. 이게 오히려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갈 수 있으니까 네. 누군가는 좀 돈을 써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제 적자 예산을 감수하고서도 맞아요. 네. 사실 적자 예산을 늘리는 거고 사실 이게 뭐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넘기는 거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니까 10년, 네. 20년, 30년 후에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넘기는 아니 거지만 근데 그것도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넘긴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신산업, 혁신 산업을 지금 미리 육성시킨다는 한다. 거잖아요. 토대를 만들어낸다. 네. 네. 그러니까 미래 산업을 위한 꼭 부담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제대로 써야죠. 정부가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대로 써야죠. 누군가는 뭐 이명박 당시,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어쨌든 재정 정책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확장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 말씀하셨고 네. 저는 그냥 매년 예산은 원래 늡니다. 예산은 늘어날 늘 수 수밖에 있죠. 없죠. 작년보다 사실은요. 덜 네. 늘은 거고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만 너무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SOC 투자는 2017년 5.5%에서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까 2014년 한 7%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보건복지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보건복지 늘린 만큼 SOC랑 그다음에 그 R&D 이런 쪽에 예산을 동일하게 늘려줘야 아까 말했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성장이 나오는데 네. 좀 그런 균형이 좀 안 맞았다는 게 좀 저는 불만입니다. 네. 안승찬 기자
그 아이템 지금 2분 남았는데요. 네, 정리 가능하시죠? 언제든. 우린 못하는 게 없었잖아요. 네, 이 어려운 걸 해내시죠. 네. 2분 동안에요? 2분 동안에. PMI가 뭔가요? PMI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 왔는데 네. 정말 간단하게 짧게 설명드리면 PMI는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건데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기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이걸 물어보는 서베이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PMI의 특징은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왜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느냐? 네.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일이 물건 자재를 미리 들어와서 잘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맨날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예를 들면 자재를 빨리 사다 나오면 재고가 쌓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생활의 달인처럼 항상 잘 팔릴지 안 팔릴지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보고 밑바닥에 있는 제조업 기업들이 경기가 좋을 거냐 나쁜 거냐 제일 달짜지는 제일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매 관리자고 그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만 서베이를 하는 게 이제 PMI라는 건데 지금 PMI 미국의 8월 PMI가 지금 3년 만에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구매 관리자들이 경기가 좀 심상치 않다. 안 이렇게 좋다는 판단하는 전망이네요. 뜻이라서 좀 심상치는 않다. 안 좋은 시그널이다. 네. 그렇습니다. 5778번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목포는 비가 안 오는데 강원도 화천으로 군대 간 아들은 폭우로 유격 훈련이 너무 힘들었다고 안부 전화 왔네요. 퇴근길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경제 포차 똑똑해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그리고 이베스트 증권 윤지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